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변화와 불평등, 미래 세대에 닥친 불평등과 교육 격차에 대해서 세션을 맡은 좌장으로 하는 강보배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이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번에 발제자 해주실 분은 박석준 꼼지락 네트워크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청년특별위원장으로서 저희와 같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 청년, 그리고 교육,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특히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고민들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셔서 함께 발제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특히 앞에서도 정의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정의와 함께 또 같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공정이죠. 그리고 최근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미래 세대가 능력주의, 그리고 어떤 시험 중심의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을 이야기한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들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사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예, 조금 예, 꺼졌어요. 예, 예, 계속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청년 세대들한테, 그리고 미래 세대가 되게 경쟁적으로 일을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얘기됐는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평생교육은 어떤 방향으로서 고민해야 될지 박석준 이사님의 발제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희의 고민들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네. 잘 됩니다. 네. 그러면 강보배 차장님께서 앞에 이렇게 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 바로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의 제목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과 미래교육의 역할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 공정은 새로운 시대 정신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발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란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아주 화두가 되었었고, 또 직전 대선에 되게 주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 논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이렇게 좀 보면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특혜 논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전면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의 이제 이면에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논쟁이나 지역 할당제, 서울로 중심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과 관련된 논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논쟁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심화되고 그 각각의 인식의 차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어떤 경험, 거기에 대한 또 인식, 그리고 이 인식과 실제 현실 간의 어떤 괴리가 상당히 우리 사회 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국의 세대 내 사회이동 유형과 결정 요인 등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직업교육과 사회이동과 관련해서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서 낸 이 보고서를 따르면 여성일수록 부모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일수록 그 이후에도 불리한 노동의 이행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실제 소득이나 자산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라는 이 팩트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주의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 공정은 어찌 보면 비례성에 좀 치중된 논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능력주의는 노력에 따른 보상, 말 그대로 비례성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서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왜 이 비례성,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게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사석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좀 던져봤어요. 어찌 보면 이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어찌 보면 좀 요거보다 좀 더 큰 과신 이런 것들은 정말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시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것이 가장 공정한 어떤 경쟁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 스스로 체화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입신양명이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고학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벌과 그 고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개개인이 열심히 한 어떤 결과, 성취다라는 생각이 국민 개개인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대중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개개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투자해서 그 능력을 개발한 것은 그 개인의 노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해방을 거치고 민주화를 이루는 이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평등 윤리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경쟁에 대한 선호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그 경제 개발을 해 오면서 민주화로 이어지는 요 시기에 계층 상승에 대한 어떤 욕구 등을 개개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정의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계층 이동의 상승 이런 것들을 상당히 원했었고 이것을 되게 일반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지점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의 장손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어떤 보편적 인식 같은 것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 투자를 통해서 계층 상승의 이동의 욕망을 추동한 것은 어찌 보면 가족 단위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왔었고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변화에 따라 지금의 청년 세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요구했었던 노동에 대한 필요 욕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이 확장되는 경제 규모에 따라서 아주 많은 노동 인력들이 필요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등교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다.
그러니까 고학력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0년대, 90년대 말 그대로 대학만 나오면 학점과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호황기가 이제 크게 있었고 우리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이 당시에 아주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997년 그리고 2008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또 그리고 고용 구조도 분절화되고 또 이 노동시장 전체가 네, 양극화되는 어떤 시기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생산과 관련한 어떤 과학기술의 진보 등이 이제는 자본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변화 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양극화를 보시면 새로운 기술의 교육과 훈련을 선점한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학력 수준이라든가 숙련도에 따른 인력의 차이가 무의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AI, 그리고 자동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노동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데이터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가지고 온 표는요, 1960년대부터 네, 1960년대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온 사람들, 그리고 고등교육, 대학, 전문대, 대학원을 몽땅 다 포함해서 대학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취학률을 가지고 온 그래프입니다. 근데 1960년대만 보더라도요, 대학을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오는 사람들도 50% 같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온 것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고학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1980년대까지로 가더라도 대학을 졸업해서 나오는 인구가 전체의 40%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1년을 보시면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고요. 고등교육을 마치는 사람들의 숫자도 70%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청년들이 이 노동시장 내에서 기회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라는 지점이지요. 개개인들은 그리고 이 개개인들의 교육에 투자를 했었던 개별 가정들에 있어서는 나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 그러니까 대학의 졸업장에 걸맞는 어떤 직업 혹은 그리고 노동소득 같은 것들을 거둬들여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시장의 안에서는 그 졸업장에 따른 어떤 고등한 일자리 등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도화된 사회도요, 70% 가까이 되는 고등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란 사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실제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그래프들을 보면 이걸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었고, 이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들이 말 그대로 경제활동 인구로서 우리 사회의 아주 주요한 노동 인구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0년으로 가면 지금의 청년 세대의 수보다는 실제로 이 위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회가 그만큼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그만큼 위에서 빠져나가 주어야 청년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워나갈 텐데 청년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빈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성세대가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이 청년세대에게 무조건 이익이냐? 그렇게 볼 수가 또 없죠. 개별 가정으로 또 놓고서 보면 그 밀어내야 되는 기성세대가 바로 이들의 부모 세대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성세대의 문제와 청년세대의 문제, 이것이 이 갈등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갈등을 벌이는 것 같지만 이들은 다 개별적 차원에서는 한 가정 안에 묶여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이중 압박이다. 말 그대로 윗세대들의 기성세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랄까 이 경쟁에 있어서 더욱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는 좀 넘어가고요. 요걸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저출생 고령 사회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것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이 소멸되어지는 어떤 우리 사회의 한 측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수도권에 청년 세대가 집중적으로 모여들면서 이 안에 모여든 청년들끼리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그 양극화된 일자리 안에서 기회는 축소되고 축소된 일자리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외와 고립을 맛보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은 경쟁의 긍정성, 말 그대로 효율성의 촉진이라는 긍정성은 퇴색되어지고 과도한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 및 사회의 발전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일 뿐더러 생존 투쟁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 생존에서 탈락한 청년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또 이 청년들의 불평등이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극렬하게 더욱더 커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공정, 불공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 우리 세대는 어찌 보면 불평등을 불공정으로 잘못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능력주의가 우리의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공정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 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앞서 말한 형평성의 측면에 효율성의 측면에 있어서의 능력주의가 제대로 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서 교육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학벌 경쟁, 그리고 이 학벌 경쟁은 곧 신분 세습 경쟁으로 넘어가 있는 차원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의 역할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사실 이 능력주의는요, 개인의 시험 보는 능력, 이것만을 놓고서 우리가 가장 공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시험 보는 능력만을 중시하다 보니 사회문화적인 어떠한 배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배경들을 모두 다 삭제시키는 효과 등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의 시험 보는 능력은 개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배경과 사회문화적인 어떠한 배경들의 총화로서 만들어진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교육 형평성 관련된 문제는요, 불공정과 불평등의 혼란 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화두를 좀 오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차원의 어떤 공정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변화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 비례성의 차원이 되게 강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형평성을 좀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합의를 해나가고 또 진일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육에 있어서 주체성, 개별성, 다양성이라는 것이 되게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배경, 사회문화적인 배경들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인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오는 불평등,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격차 같은 것들에 있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초, 중, 등 교육에 놓고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자리이잖아요. 이 차원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진일보한 또 평생교육에 대한 그 이전 우리 사회 내에서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깨고 넘어서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평성의 차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초중등 교육, 이 안에서는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형평성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근데 그거는 불공정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초중등 교육 이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대입으로 넘어갔을 때, 말 그대로 고등교육으로 넘어갔을 때까지로 본다면 비례성의 역할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조금 더 크게 치중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차원에서 형평성을 보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어떤 방향으로서 공적 개입을 허용하도록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앞서 본 것처럼 과거에는 청년기 이전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따라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거치고, 그리고 기성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 이런 연령 분절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는 그런 과거의 시스템이 되게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끊임없이 사회적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노동을 하면서 또 노동 시간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여가 시간도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런 통합적인 사회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교육에 따른 결과로서의 노동시장의 이행의 불평등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서 평생교육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청년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들 알고 계셨던 어떤, 뭐랄까, 학력주의, 뭐 등등, 그리고 지역 격차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성장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원치 않든 그 다음에 인지하지 못했든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들을 청년 세대가 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좀 더 이야기들을 좀 더 풍부해보게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발제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의 시험 보는 능력 그리고 중심 사회가 이제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초중고 학력 평가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뭐 AI를 통해 가지고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쟁들은 어떻게 좀 발제자분께서는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계속 갈등 상황으로 이렇게 놓여지면서 이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과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진영 간의 갈등으로 자신의 진영에 대한 어떤 논리를 이것을 반영시키는 어떤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요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조금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계는 적어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1차적으로 있고, 어, 현실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뭔가 이 입시 이 체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 학력 평가 얘기를 해주실 때 상당히 상위 뭐랄까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한다. 글쎄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더 학력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시험을 보건 안 보건 그것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학력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력이 좋지 않은 것에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들을 찾아서 이걸 먼저 해결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학교 내에서 내가 수업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내가 수업을 듣고 싶어도 저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랄까 이게 더욱더 표면화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말 그대로 생활 지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생활 지도가 가능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갖추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다수의 또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투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학력에 있어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건 하지 않고 시험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 있어서 생활 만족도나 아니면 뭐랄까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가 없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도 시험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학력 부담, 그러니까 뭐랄까, 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흥미를 더욱더 저해시키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시험을 치르게 되면 각 학교에서 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랄까 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한 이 성적이 이제 높은 이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력이 신장된다는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과연 학생들에게 있어서 개개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존재하느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 OECD 2030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교육의 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이 가 있는데 그 방향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도 되게 비슷한 지점들에서 고민이 됐었는데, 조사됐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교육 격차는 커졌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다만 이 교육 격차가 커졌던 이유들은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의 학생 간 교사 간의 소통이 부재됐던 거, 그리고 돌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에 어떤 더 방점들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술, 적인 차원에서 단순화시켜서, 이건 성적이라고 하는 차원들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올리면 돼라고 하는 어떤 시험 만능주의가 또다시 이것도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연장선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화된 사회가 훨씬 더 필요해진 사회잖아요. 미래가 되면 될수록 단순하고 단순한 업무들, 그리고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들은 사람다운 일보다는 틀에 갇혀져 있고 방향에 맞춰져 있는 일인데, 이때까지 교육은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학습시키고 만들어 왔던 것들이 있고, 평가도 이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졌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어떤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고요. 그리고 함께 또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다양성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적성과 소질, 이런 부분들, 자아 실현을 위한 것들이 뒷받침돼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의 길을 맞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교육개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이러한 차원에서의 교육개혁은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민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육계획에 있어서 좀 먼저 크게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 체제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교육과정 체계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동일하게 배우는데 이것이 그 개개별의 다양성 등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 방향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뭐랄까 서울 중심 말 그대로 서울의 도시 중심의 어떤 교육 체제들을 도서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 동일하게 다 가르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모든 아이들이 내가 어디에 존재하건 간에 서울로 향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하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그 교육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져 있는 변화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인데요. 지방에 가다 보면 많은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방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서울의 무슨 모델들을 벤치마킹 해와서 우리 애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면 좋겠다.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서울의 아류작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죠. 근데 저는 서울의 아류작이 아닌 서울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나라에는 유일하게 한 곳이 있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주인 것 같아요. 제주는 서울의 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출장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방 출장 잡히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지방 출장지가 제주다 그러면은
그 순간 되게 이렇게 설레하고 출장 가는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을 그 제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거고 이것은 어떤 도시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시에만 해당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개인에게도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개개인별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개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이기도 동시에 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지. 얘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해 간다라고 한다면 한 개개인들은 사회적 부품으로 소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고유성을 대체 불가능한 어떤 고유성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어떤 교육 과정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지역의 삶의 방식에 맞는 어떤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 이런 것과도 연동되어 있다. 뭐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만들어낸 국가교육과정도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자신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연동돼서 고교학점제로 같이 가주어야 어찌 보면 새로운 교육의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교육부 장관 지금 지명자이신 뭐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교학점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시고 나아가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 교육 내에서 몽땅 다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틀에 갇혀져 있는 이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그게 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각 현장에 있어서는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현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어떤 우려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방식의 어떤 한 축으로서 평생교육이 어떤 역할들을 같이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제주도 출신이고 지금도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주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주라고 하는 곳이 제일 대표되는 곳이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제주를 떠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틀로서 이야기하던 어떤 대표적인 곳인데 새로운 가치 속에서 분명 제주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주라고 하는 곳에서도 저는 앞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특히 초중고 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제한적인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직업훈련 교육이나 평생교육 관련된 수업을 듣고자 하면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평생교육은 되게 다양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비해서 직업훈련은 들을 수업이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진짜 고교학점제 그리고 개인의 어떤 것들의 다양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성장기에 미래 세대가 어떤 과정 내에 있을 때 평생교육이 같이 결합하고 연결되어야만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도 적극 공감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평생교육도 이런 차원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그것을 제한된 어떤 형식적인 틀에서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되지만 한계나 내용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석주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걸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평생교육의 좀 한계,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지점들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도 이제 한계적인 교육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평생 교육이 점점 더 이렇게 직업 교육화 되어져 가는 어떤 측면? 예, 이런 것에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평생 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필요로 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연령 분절적 사회 내에 있어서는 평생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노년기의 문해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글에 대한 뭐 문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치중됐었던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 분절적 사회를 넘어서서 통합적 사회, 말 그대로 각 연령 생애 주기별로 필요로 한 교육과 노동 그리고 여가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 평생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애 교육의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교육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불어서 생애 주기별로 필요로 한 어떤 교육만을 제공하는 측면 말고 각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유기적인 연결체로서의 통합 교육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좀 지향을 하고 뭐 학습 이런 말씀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쓰는데 저는 문득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문득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교육과 계몽 이런 것이 아니라 적확한 어떤 번역, 지금 상황에 되게 맞는 적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 이런 것 아닌가? 하고 뭔가 내가 깨우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회에서.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것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진영 간 갈등 같은 것들이 되게 심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 뭐 성별 갈등, 뭐 계층 간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지면서 누군가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빈틈을 찾아서 반격을 하지? 막 이런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계몽 이런 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기에서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면 내가 그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방어적 태도로부터 나아가면서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인식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각성하는 어떤 계기들을 개개인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어야 될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평생 교육이 그러한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교류나 뭐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활동들이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찌됐든 오프라인 공간으로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유기적으로 좀 잘 설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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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들이 이게 또 활성화되니까 이제 니네 오프라인 공간들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종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매우 이 각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한 거점들이 있어야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교류라는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 공간들을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재취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직업 교육의 측면으로만 계속 흘러가거나 HRD 막 이런 방향으로만 가는 것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코로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평생교육계가 되게 축소됐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통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 평생교육 참여율이 되게 급감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형식들 내에서 이것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의
상황들은 좀 더 줄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들이나 내용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은 더 많이 증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발제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배우고 이 어떤 상황이 처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측면들을 단순히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싶었던 환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훨씬 더 활발해졌던 것은 이게 저희는 평생교육계가 대부분 그냥 온라인 강의라고 하더라도 소통형 방식보다는 그냥 강의 자료들을 올리거나 그것들을 보는 그냥 시청 차원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민간 시장들은 더 빠르게 이것들을 뭐 상시 소통하는 방식에다가 무슨 현장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더라도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뭐 키트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눠가지고 그것들의 과정들을 함께 수행하는 것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평생교육도 이러한 시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실제 민간보다 더 다양한 영역들을 갖고 있는 게 평생교육이기도 하고 이러한 지점들에서 현장과의 어떤 온라인을 도구로 활용한다 치더라도 현장과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의 어떤 전문성과 내용들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들이 평생 교육 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석주님 의견은? 저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틀 안에 가두어서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유한 개인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평생에 걸쳐서 학습을 통해 개개인들이 각성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나와 세상을 어떻게 규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답변을 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실은 이거는 뭐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 절차를 하는 동안에 내내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가 보니까 우리 사회 이미 고령 사회로 넘어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어떤 과정에 놓여 있는데 이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생 교육을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차원에서 되게 좁게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 교육의 영역이라는 건 상당히 되게 넓은데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문한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가? 어, 좋은 죽음이라는 말이 뭐 뭐 이게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에 고유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것, 계속 성장하는 것에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오인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내 생애를 잘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평생 교육의 영역에서 답을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큰 틀에서의 어떤 복지 영역인데 이 부분이 텅 하고 비어져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막 이런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온라인 중심으로 뭐 아까 막 키트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방식 말고 개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만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느냐 이런 것을 어, 하기 위한 영역들도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그냥 발제뿐만 아니라 약간 이야기들을 몇 가지 주제들로 미리 얘기들 해보면서 좀 더 고민됐던 것, 그리고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청년들도 되게 많이 이용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어르신들 약간 취미 영역 아니야.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어우르면서 공정 속에서 평생교육이 어떤 것들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궁금하셨던 거나 저희한테도 어떤 목소리 듣고 싶었던 게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혜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 이후에 삶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입장으로서 4년 전에는 고등학교에라는 제도적 틀, 현재 대학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사는 입장으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의견 주셨고요. 특히 이제 현재 대입 시험 제도의 평가 방향에 대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고, 학생의 성장,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측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제도가 변하더라도 경쟁사회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또 순위를 가르고 현실에서는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순위를 가르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에 되게 공감되면서도 어, 따지고 보면 그렇게 경쟁으로 또다시 순위 나뉘고 하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이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돌아오는 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아닌가? 지금도 저는 청년 세대 일자리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한 축으로는 일이 있어도 일하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늘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돌아가는 게 그냥 어떤 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어떤 순위에 맞춰서 평가하고 진단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지만 오히려 그 다양성들이 되게 꽃피고 순환하게끔 하는 것들이 활발해진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이 어떤 사회의 행복으로서 나아가는 사회 변화 과정에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특히 예전처럼 순위로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저는 아까 이제 학력 격차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할 때도 기초학력 얘기할 때도 AI로 진단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도구적 측면이고 오히려 관계적 측면들의 얘기들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미래 사회로 나아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목한다고 하면 순위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더 중요도에서 떨어지고 좀 더 다양성들이 꼽힐 수 있는 사회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 의견을 또 다른 분이 올리시기 전에 요 장혜영님 말씀에 나름 저도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수시대 정시 이런 식의 논의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이냐 저는 이거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제가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자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어찌 보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실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유리한 어떤 입시 제도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화자본,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리한 전형인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를 조금 벗어나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사회문화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들이 어찌 보면 그 각각의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발제도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것과의 별개에는 개개인들의 고유성을 이제 발현시키는 차원으로서의 교육을 해나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평가하는 데에서 잣대를 갖다 대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 줄 세우기,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애 경로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개인들의 고유성이 되게 있는데 이것을 단순 비교를 하기라는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말씀하신 그런 줄 세우기 식의 어떤 교육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국가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서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또 우리 평생 교육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단순히 청년기까지만 놓고 보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AI 말씀해 주셔서 그냥 이렇게만 던지고 싶어요. 아까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로봇이나 AI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AI로 평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슬픈 자화상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 장관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방향, 정규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보완해서 그리고 그 이상의 단계에서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고, 이것들이 정책 과정에서도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질문 하나만 돼가지고, 할게요. 예, 예,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총연합회의 전체적인 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장에서 이런 기회의 평등성이나 공정의 문제가 좀 더 집중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까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전체 공정의 이야기, 특히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이 취재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오늘 이것만 해도 안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조바심이 좀 나서, 이게 우리가 장인 평생교육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박석준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보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육 자체가 상당 부분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계층의 상승 이동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가 이제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평생교육이 최근에 직업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 기업교육이나 HRD 교육 쪽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각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저도 그건 이제 동감을 하고, 다만 저는 그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각성 자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자뻑에 지나지 않잖아요. 각성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객관적 계층 상승이라든가 계층 이동이 어버드 모빌리티가 됐다고 인정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자뻑 자체가 민주성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거, 자뻑 자체로만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자뻑이 개인적인 혁명이나 개인적인 반발에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교육을 얘기할 때 지금은 너무 관제교육으로 흐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집단적인 힘으로서의 평생교육이 하나의 개개인적으로 힘들 때 개개인의 실패를 벗어나서 집단적인 평생교육적 흐름을 통해서 사회의 계층 상승이라든가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상승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평생교육이 계층 상승이나 민주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지금 최근에 평생교육이 성과 관리에 관련해서 다소 실증주의적으로 흐르긴 해도 굉장히 잣대들이 이제 중요한데, 자뻑적인 주관적인 느낌에서 그치지 않고
과연 평생교육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한 대한민국에서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면 한 20여 년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느낄 정도의 계층 상승이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실증적인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뭘 보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수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또 평생교육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외로운 학습자와 고독한 교수자들만 남아있고 모든 평생교육이 스톱돼 있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그렇게 과도하게 거는 책무성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의 장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학교 교육에 비하면 너무나도 정책 부재와 교수 부재 이런 것들이 외로움에 사무쳐 있고 모든 사업이 올 스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 자체부터 위기에 닥쳤을 때 평생교육이 해낼 수 있는 방면이 없는 이런 사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혹시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여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히려 축소됐잖아요.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장들이 더 활용될 수도 있었던 어떤 시기였다고도 전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걸어왔던 어떤 시간들이나 하는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 거리감이 있었구나. 되게 많은 영역들이 커왔지만 평생교육의 영역들이 넓어져 왔고 확장돼 왔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더 거리감이 느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적극 공감하고 물론 이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이것을 넓혀가는 시도들 저희 내부 내에서도 더 실증적으로도 그 다음에 더 시민들하고도 다가갈 수 있는 지점에서도 다 같이 노력들이 이루어지자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였긴 했습니다. 예. 오늘 1시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을 갖고 정말 심도 있고 본질적인 고민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연차대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될지에 관한 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